저는 민호라고 해요. 제 아내 지연과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았죠. 저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항상 집에 돌아와 가족을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아들 준수가 태어난 후로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요즘 지연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느껴진 변화는 사소한 것들부터였어요. 지연이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리를 빗고 화장을 고치느라 30분씩 걸리곤 했어요. 옷도 예전처럼 대충 입지 않고 세심하게 골라 입었어요. 블라우스에 스커트, 아니면 원피스까지. 그리고 그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이상했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어요. 강렬한 플로럴 향이 섞인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그런 냄새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연을 안으려고 하면 그 향이 코를 찌르듯 스며들었어요. 오늘 무슨 향수 썼어? 물어보니 지연은 그냥 웃으며 새로 산 거야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주말이 되니 더 확연해졌어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준수와 함께 공원에 가서 피크닉하거나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사 먹곤 했죠. 그런데 요즘 지연은 매번 거절해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오늘 준수 데리고 한강에 가서 자전거 타자라고 제안하면 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미안,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안 되라고 말해요. 아니면 오랜만에 옛날 친구 만나기로 했어라고 핑계를 대요. 준수는 기대에 부푼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지만 지연은 그냥 고개를 저어요. 엄마, 같이 가자. 준수가 조르듯 말해도 지연은 다음에 가자. 준수야라고만 해요.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혼자 준수를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준수가 엄마,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물으면 제 마음이 아파요. 지연의 핸드폰 습관도 이상했어요.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아두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재빨리 손으로 가려요. 한 번은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지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제가 무심코 누구야? 라고 물으며 보려 하니 지연이 갑자기 핸드폰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워서 저는 멈칫했어요. 그 후로 지연은 핸드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거나 화장실에 갈 때조차 들고 가요. 제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지연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그 의심이 절정에 달한 건 지난 주말이었어요. 새로 문을 연 서초에 쇼핑몰에 영화관이 생겼어요. 준수가 그곳을 가고 싶어 했어요. 포스터를 보며 아빠, 이 영화 봐요. 로봇 나오는 거 라고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연에게 제안했어요. 이번 토요일에 다 같이 가자. 준수도 기대하고 있어. 지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려 미안, 그날 나 친구랑 약속 있어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제 가슴에 밝혔어요. 준수가 실망한 얼굴로 엄마, 왜? 라고 물었지만 지연은 그냥 다음에 가자라고만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이 가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강남에 출장 갔을 때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카페에 들렀는데
창밖으로 지연이 보였어요. 그녀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재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였어요. 지연의 미소가 그렇게 밝았어요. 제가 결혼 초에 봤던 그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지연이 재원의 팔을 잡고 웃으며 오빠, 이 카페 어때?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실제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밝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광경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분노보다는 상실감이 더 컸어요.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부탁해요. 제 아내의 일상을 추적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계약서를 썼어요. 탐정은 매일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지연이 재원과 만나는 장소, 시간, 심지어 사진까지. 강남의 카페, 호텔 로비, 심지어 서울 외곽의 레스토랑까지. 그 사진 속 지연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이 모든 게 끝나야 할 때였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밤이었죠. 지연의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녁 7시에 도착하셨어요. 장인어른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려 했지만 제 표정을 보시고는 금세 굳어버렸어요. 무슨 일 있나, 민호야? 장인어른이 물으시며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장모님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타오시려 했지만 저는 그냥 앉아 계세요. 라고 말렸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집안이 더 차가워지는 듯 했어요. 준수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들었어요.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건 10시쯤이었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낯선 향수 냄새가 집안으로 스멀스멀 퍼졌어요. 강렬한 장미향이 섞인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오다 말고 멈칫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저와 부모님이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를 가리키셨어요. 그 봉투는 갈색으로 먼지가 조금 쌓인 듯 보였어요.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으려 했지만 저는 그냥 서 있어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먼저 봉투를 밀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지연이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내자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사진은 공원에서 재원과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재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창문이 살짝 열린 차 안. 지연의 손이 재원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블루라이트 호텔 앞 사진이었어요. 지연이 재원의 팔을 잡고 호텔 문을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지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뭐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장인어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그 눈빛이 지연을 꿰뚫었어요. 네가 한 짓이잖아. 장인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6월 15일 오후 1시에 블루라이트 호텔에 들어갔어. 그리고 5시 30분에 나왔지. 그날 나랑 준수는 집에서 네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저녁으로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지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저는 말을 끊지 않았어요. 다음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7월 2일 강남 카페에서 재원이랑 3시간 동안 있었어. 그날 나는 출장 갔고 너는 집에서 쉬겠다고 했지. 8월 10일 서울 외곽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호텔로 갔어. 증거가 다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시며 지연아, 어떻게라고 속삭이셨어요.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너무 외로웠어. 민호 너는 항상 준수랑 산에 가거나 등산하러 가고 나 혼자 두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눈물이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지연이 제 쪽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외로움? 그게 핑계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로웠다고. 그럼 왜 나랑 같이 나가자고 할 때마다 거절했어?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지연은 더 세게 울었어요. 피곤했어. 바빴어.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장인어른이 한숨을 쉬시며 지연아, 내 엄마랑 내가 봐도 그건 핑계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노트에 적힌 날짜와 제안들. 여기 봐. 5월 20일 네가 좋아하던 수족관 가자고 했어. 거절했지. 피곤해라고. 6월 3일 미술 전시회 티켓 샀어. 네가 결혼 전에 가고 싶다고 했던 곳. 바빠라고 했어. 6월 15일 그 호텔 간 날 나는 새 쇼핑몰 가자고 제안했어. 또 거절. 총 12번. 매번 노력했어.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여줬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그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멀찌감치 치웠어요. 장인어른이 지연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곳들은 네가 결혼 전에 가고 싶다고 했던 데잖아. 민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외로움이라는 말은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선언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우리 끝내자. 그 말에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지연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지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가 켜져 있어서 모두 들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재원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재원의 목소리가 태평했어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 다 들켰어. 어떻게 해? 재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뭐? 들켰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냥 재미로 만난 거잖아. 나 이제 바빠. 끊어. 지연이 오빠. 기다려. 라고 소리쳤지만 재원은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이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차단됐어요. 그녀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연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나 혼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모님은 다가가 지연을 안으려 했지만 지연은 밀쳐냈어요. 그 밤 모든 게 끝났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영원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연과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걸 받아들이고 준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를 만나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중심가에 있었어요. 유리문이 커다랗고 내부는 흰색 벽과 회색 카펫으로 덮여 있어서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게 보였어요. 10월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함께 오셨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 시작하죠라고 말했어요. 먼저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놓았어요. 이건 지연 씨와 재원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하며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나 다 들켰어. 어떻게 해? 지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재원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뭐? 들켰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냥 재미로 만난 거잖아. 나 이제 바빠. 끊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지연이 오빠. 기다려. 라고 소리치지만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끄며 말했어요. 이 녹음은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민호 씨는 이미 재원 씨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지연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너 왜?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재원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원 씨는 지연 씨에게 말한 대로 안정된 직장이 없어요. 실제로는 실업자예요. 일자리를 자주 바꾸고 최근에는 무직 상태였죠. 장인어른이 주먹을 쥐며 그런 놈이었어?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재원 씨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재원 씨를 심하게 때렸다고 해요. 얼굴이 부어오르고 팔에 멍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40백만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지연이 숨을 헐떡였어요. 변호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재원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사진. 지금 재원 씨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돈으로 배상금을 갚아야 하죠. 매일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들었어요.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재원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 지쳐 보였어요.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가 왜?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제 지연의 차례였어요. 변호사가 판결 서류를 읽어내려갔어요. 지연 씨는 민호 씨에게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40백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준수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송금하세요.
준수의 양육권은 민호 씨에게 갑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짚으며 그 돈을 어떻게 나 일 안 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장인어른이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내가 대신 내주마. 40백만 원. 지연이 고개를 들고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대신이 아니야. 빌려주는 거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이 눈물을 훔치시며 민호야, 미안해.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변호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괜찮아요라고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서류의 사인을 요구했어요. 지연이 펜을 쥐고 서명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판결이 끝난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후 장모님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준수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지연이 짐을 챙기러 왔을 때 장모님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들려왔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연이 울면서 엄마, 제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장모님이 대답했어요. 시골로 가. 내 이모 집으로. 이모가 다리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시잖아. 거기서 이모 돌보고 논밭 일하면서 반성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시골? 나 어떡해. 나 그런 일 해본 적 없어.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장인어른이 전화로 덧붙이셨어요. 그게 내 죗값이야. 40백만 원 갚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 일해서 돈 벌어. 지연은 울면서 짐을 챙겼어요. 옷가지, 화장품, 몇 권의 책. 트렁크에 넣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 떠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골로 향했어요. 이모 집은 충청도 깊숙한 마을에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집, 주변에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모는 다리를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지연이 도착하자 이모가 문을 열고 왔니? 들어와라고 말했어요. 집안은 습하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지연은 방에 짐을 풀고 바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모의 지시대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연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이모의 아침밥을 차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 후 논으로 나가 모를 심거나 풀을 뽑았어요. 손이 물집이 잡히고 등허리가 아팠어요. 오후에는 밭에서 채소를 수확했어요. 저녁에는 이모를 씻기고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이모의 다리가 부은 걸 문지르며 지연은 눈물을 삼켰어요. 이모, 힘들어요. 지연이 속삭였지만 이모는 네가 저지른 일 때문이잖아. 참아라고만 하셨어요. 지연은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울었어요. 40백만 원을 갚기 위해 논밭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도시에서 무슨 일 저질렀대.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어요. 그 생활이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손톱이 부서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보며 준수를 생각했어요. 준수야, 미안해. 지연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10년이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제 삶은 많이 변했죠. 준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키가 훌쩍 자라고 야구부에서 활동하며 매일 연습에 열심히 해요.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준수와 함께 야구 경기장에 가서 응원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자주 오시고 우리 셋이서 저녁을 먹으며 웃곤 해요. 지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옛날 일이 떠오르긴 해요. 지연은 이제 먼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의 그녀 삶을 상상해 보곤 하죠. 고립된 마을. 주변의 산과 논밭뿐인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지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다구는 소리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요. 방 안은 습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워요.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어요. 낡은 작업복, 발목까지 오는 고무장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죽을 끓여요. 이모의 약을 챙겨 방으로 가져가요. 이모는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움직이지 못하죠. 지연이 이모의 팔을 잡고 휠체어를 밀며 이모, 오늘 아침은 죽이에요. 드세요라고 말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어요. 지연은 이모가 먹는 걸 지켜보다가 자신은 서둘러 빵 한 조각을 베어 물어요. 시간이 없어요. 해가 뜨기 전에 논으로 나가야 하니까. 밖으로 나서면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요. 마을 길은 흙길로, 비가 오면 진흙탕이 돼요. 지연은 괭이를 어깨에 메고 논둑을 따라 걸어요. 여름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요. 모자를 쓰지만 땀이 비 오듯 흘러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풀을 뽑아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파고들어요. 예전에는 부드럽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나와요. 아야, 지연이 중얼거리며 손을 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논 한쪽을 다 매면 밭으로 이동해요. 고추를 따거나 배추를 심어요. 점심때가 되면 이모 집으로 돌아와 밥을 차려요. 오후에는 다시 나가서 일해요. 저녁 7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와요. 몸이 녹초가 돼서 소파에 주저앉아요. 이모를 씻기고 마사지해드려요. 이모의 다리를 주무르며 이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모는 너도 고생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에요. 그 마을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신호가 잘 안 잡혀요. 핸드폰을 들고 산책로를 올라가야 겨우 한 칸 뜨죠. 지연은 그곳에서 10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었어요. 도시의 불빛,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부모님조차 크리스마스나 설에만 짧은 전화를 해요. 건강히 지내? 그게 전부예요. 지연은 혼자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도시에서 온 여자라고 부르며 수군거려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여기 왔대? 지연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만 숙여요. 그녀의 삶은 이렇게 반복됐어요. 매일 같은 일상, 끝없는 노동. 그 세월 속에서 지연의 마음속에 후회가 싹 텄어요. 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옛날을 떠올려요. 민호가 제안했던 그날들. 지연아, 수족관 가자. 네가 좋아하던 곳이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그녀는 그때 왜 거절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민호는 등산을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준수와 산에 가곤 했죠. 지연은 그게 싫었어요. 항상 산만 가. 나랑 좀 다른 데 가자. 그렇게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민호는 변했어요. 등산을 포기하고 지연이 좋아하는 곳을 골라 제안했어요. 미술관, 쇼핑몰, 카페. 이번 주말에 여기 어때? 민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재원 생각에 빠져서 바빠라고만 했어요. 이제 그 순간들이 고통으로 돌아와요.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어요. 민호야, 미안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며 그 생각이 따라다녀요. 왜 그때 민호의 손을 잡지 않았을까? 가족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10년이 다 됐을 무렵 지연은 마침내 빚을 다 갚았어요. 매달 논밭에서 번 돈을 모아 부모님께 보냈어요. 마지막 송금을 하고 나서 지연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다 갚았어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한 짓을 잊을 수 있겠니? 지연은 아무 말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울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이번 일요일에 너희 집으로 갈게.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준수가 너한테 편지 썼어. 그걸 가져갈게. 지연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준수의 소식을 직접 듣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 지연은 집을 청소하고 기다렸어요.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나자 그녀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내려서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차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지연이 속삭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준수가 쓴 거야. 읽어봐. 지연은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가 하얗고 글씨가 또박또박했어요. 엄마께.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챙겨주세요. 학교에서 야구부에 들어갔어요. 매주 경기할 때마다 아빠가 와서 응원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싸주시고 할머니는 제 유니폼을 세탁해주세요. 모두가 제 곁에 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수가 행복하게 사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계속 읽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 엄마를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때 일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엄마가 어디서든 올바르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 문장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편지를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수야. 미안해.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라 준수의 그 부드러운 말이 더 아팠어요. 오히려 원망했다면 덜 아플 텐데. 올바르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머릿속에 밝혔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지연을 안았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울어.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내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준수가 그렇게 썼으니 네가 잘 살아야지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지연은 혼자 남아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밤새도록. 그 후로 지연은 변했어요. 예전의 지연이 아니에요. 마을에서 조용히 일하며 살아요. 손은 여전히 거칠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준수의 말이 새겨졌어요. 올바르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에요. 죄인으로서의 삶,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찾으려 해요. 매일 아침 논으로 나가며 그 말을 되뇌어요. 준수가 바라는 대로 올바르게. 그게 전부예요. 용서의 의미, 책임의 무게. 그게 지연의 인생에 남은 질문이에요.